안녕하세요,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나월자 2편에 이어서 3편입니다. 2편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빨리 보고 와 주시고요. 2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의미점이 드실 거예요. 그래, 상가가 월세 수익률이 높은 건 알겠어. 근데 매매가도 떨어지면 안 된다며? 그럼 도대체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는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상가 지역 선정 기준과 추가로 분양, 매매, 경매 중 어떤 방법으로 상가를 매수하는 게 좋은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 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에게 맞는 상가 투자 방법과 실패하지 않는 상가 투자 지역 선정 기준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가의 지역 선정 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손쉽게 이해하려면 상가의 히스토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상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상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상가의 생성 과정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최초에 어떤 지역에 신도시가 생성되면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과 더불어 상가도 분양을 시작합니다. 즉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사람들이 입주가 완료됐을 때 상가를 분양하는 게 아니라 상가가 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 새 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것도 아닌데 일단 분양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이때 선임대를 넣어놓고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상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을 상대로 시행사들이 작업을 치기도 합니다. 상가가 가장 가격이 비쌀 때는 대부분 이때입니다. 즉 신도시 분양 상가만큼은 99%의 확률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분양이라는 방법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안정되어 있는 상권에 분양하는 상가가 있다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초보라면 가치를 판단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분양 상가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를수록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신도시 상가가 들어섰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이 상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1층에 편의점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공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상가가 지어졌어도 그 신도시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상권이 형성되는 건데 입주는커녕 아파트도 덜 지어진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가의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도시 상권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4년에서 5년 정도는 있어야 상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즉 상가가 처음 분양한 뒤로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해서 가격이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최초로 본인이 분양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년에서 5년 동안 공실이 지속되고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절망적이고 이 상가가 애물단지처럼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상가를 한 개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받으면 더 할인해준다는 말에 본인의 자금보다 훨씬 무리하여 상가를 3개, 4개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결국 대출이자를 버티지 못해 경매로 매물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경매로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매물을 40%, 50% 가격을 확 깎아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안전마진이 크게 생긴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신도시 상권이 형성되는데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 길게는 6년에서 7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하락하다가 신도시 아파트 입주율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권이 살아나게 됩니다. 상권은 좋은데 임대가가 저렴하니 임차인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매출이 증가하게 되죠. 이때 비로소 상가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권이 하락기를 지나 회복기를 거치게 되며 회복기가 지나면 비로소 상권이 안정화되는 안정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즉 상가의 가격은 첫 분양 시에 가장 높은 가격을 띠다가 쭉 하락합니다. 이때 상가의 공실률이나 공급에 따라 엄청나게 하락하기도 하고 크게 하락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락을 지속하다가 아파트 입주율이 높아지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상가 가격의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쭉 반등하며 안정기가 찾아오며 원래 분양가를 회복합니다. 그럼 최초 분양가가 결국 상가의 가장 높은 가치일까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상가의 가격은 지역 호재가 있거나 임차인의 영업력이 좋은 경우 본연의 가치보다 더 크게 상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상가의 히스토리를 알았으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시기가 가장 좋을까요? 네, 가장 저점인 시기에 사서 상가 가격을 회복하는 안정기에 상가를 매도하면 되겠죠. 그럼 가장 저점인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바로 4년차에서 6년차 신도시 상권이 가장 저점을 달리고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서울, 경기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벌써 지역들이 막 생각나지 않나요?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투자하는 지역이 있다면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아무튼 4년에서 6년차 신도시 상권이라고 할지라도 각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고 그 중에서 어떤 상권이 가장 좋은 상권인지 고민이 될 건데요. 아주 쉽습니다. 바로 상가 가치를 올려줄 호재가 있는 상권일수록 상승기가 왔을 때 상승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가의 호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가장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상가의 가치는 어떨 때 올라갈까요? 정말 많은 요소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유동인구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상가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소비를 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곧 매출로 이어집니다. 내 상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의 매출이 올라간다면 자연스레 월세를 올릴 수 있게 되죠. 월세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내 상가의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주변에 일자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거주민 외에 외부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상가의 엄청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대표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인원이죠. 점심 식사나 회식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급 일자리가 있을수록 또 일자리의 양이 많을수록 상가의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입니다. 역세권 아파트가 가격이 높듯이 상가도 마찬가지로 역세권일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역세권에 위치할수록 유동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에 대형 일자리는 없지만 일자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상가는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뭔가 아파트랑 비슷하죠? 지금 상가를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에 많은 지식을 전달해서 좀 어지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최초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상가가 분양하는데 이때 상가를 분양받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상가의 가격이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시기이다. 2. 상권이 안정화되는 데에는 4년에서 6년의 시간이 걸리며 이동안에는 상가 가격이 쭉 우하향한다. 3. 평균 4년에서 6년 정도가 지나면 아파트 입주율이 높아지고 상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가 상가를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다. 4.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월세를 받다가 분양가에 매도하거나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 된다. 5. 상가 가치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더 가치 있는 지역은 호재가 있는 지역이며 상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재는 일자리와 교통이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었나요? 지금 제가 상가 투자의 핵심 내용을 전달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지역이 막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어떤 방법으로 상가를 매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초보라면 분양은 일단 피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일반 매매, 경매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일반 매매, 그 중에서도 급매를 잡는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왜 경매를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싸게 사는 데에는 경매만큼 좋은 투자 방법이 없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상가야말로 정말 경매로 싸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경매의 두 가지 단점 때문에 일반 매매를 선택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상가는 경매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고 싶은 지역의 A급지에 물건이 나오길 기대하며 검색을 하면 항상 B급이나 C급에는 물건이 있는데 A급에는 물건이 없더라고요. 정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게 좋은 물건이라는 걸 나만 아는 게 아니니 내가 원하는 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은 정확한 가치 판단이 일반 매매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파트의 경매 난이도가 2라고 친다면 상가 경매는 12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까요? 물론 아파트 경매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이 정도라면 상가 경매는 그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분명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훨씬 어려울 뿐이죠. 이게 참 매력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경매로 상가를 공부하려면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상가 공부 난이도만 해도 아파트 난이도보다 훨씬 높은데 경매로 상가를 매수하려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매 정도 가격의 금매를 매수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일반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 쉽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큰 장점이 있을까요? 즉 상권 분석만 잘 되면 그 상권 내에 가장 저렴하고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을 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점은 경매만큼 싸게 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금매를 산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 접근도 쉬우니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에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선택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상가 투자를 공부하고 직접 상가 전문 중개인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금매 중에서도 정말 좋은 물건은 상가를 처음 하는 나에게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좋은 금매 물건은 중개인 본인이 사거나 중개인과 친밀도가 높은 고객한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제가 아니죠. 금매가 없으면 금매를 만들면 되잖아요. 직장인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 그 과정을 다 공개하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시청해보세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일반 매매 중 금매를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상가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에서부터 상가 매수 방법까지 영상이 꽤 길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나월자 4편에서는 제가 선택한 투자 지역을 공개하고 그 지역을 임장 다니면서 느낀 점이나 배운 것들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팁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나월자 4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